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보다 먼저 나오게 됐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고 법원의 판단을 요약하면 인식과 의견 표시를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습니까?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 기정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망 선고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선택이 있을까요? 의견들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파렴치범이냐 아니냐의 영역은 좀 아니거든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축구를 하는데 백태클을 했냐 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이 당선되면은 무한방패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기소가 안 되니까. 그런데 낙선하면은 무한방패가 사라져가지고 그 다음 대선에 가장 유력 주사인 대선 후보 2등한 사람이 출마 자격을 박탈당한다는 약간 이거는 자격을 5년, 10년 박탈하는 그런 그 이상해요. 제도는 대선이 5년 만에 있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향후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법이거든요. 저는 약간 이거는 법이 좀 이상하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그 죄를 없애자는 아니고 대선에 대해서 이 규정은 좀 이상합니다. 대체로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받아서 얘기하면 백태클을 하면 사실은 퇴장될 수 있어요. 그 게임에서. 그죠? 게임에서. 근데 옵사이드를 했다고 퇴장시키지는 않거든요. 백태클 맞고 이거는. 네, 이게 무슨 백태클이야. 제가 보기엔 오프사이드 정도예요. 옵사이드라는 비유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백태클 백태클 아니면 아니라니까 이거. 옵사이드가 될 수가 없어. 그냥 판례가 되는 반칙선언, 거지. 반칙선언 유도하는 헐리우드 액션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퇴장이에요. 잘못하면. 아니 저는 옵사이드 봐야지, 정도라고 비유를. 생각을 하고요. 아니 그리고 그거를 백태클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법 자체에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건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국민들이 지난 한 3년 동안 가정 지금 만 3년이 지났어요 이 재판은요. 그러면 여기서 잊지 않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았다 그러면 이 3년 동안이 검찰의 괴롭힘이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유죄를 받았다는 판단이라면은 이건 재판 지연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 이 과정을 보면서 판단했던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은 아무리 작은 자기의 허물이라도 방어권 행사라고 하지만은 당과 모든 법적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 막아세운 스타일이고 최종적 유죄구나.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이미 별이 4개고 돌침대 때문에 다 5개인데 이제 그러면은 남아있는 게 한 3개 정도 더 있다 지금 재판이. 그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이것도 그러면 이 사람을 지연시키는 이유가 뭘까? 이거 캥기니까 지연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문제 있다 보고요. 저는 검찰 독재 정권이 첫 번째 희생양은 조국 전 대표고요. 두 번째 희생양으로 이재명 대표를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자로 이재명이 찍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건이나 되는 재판을 한꺼번에 이렇게 받고 있다? 죄가 그만큼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만큼 많이 찍혀 있고 그만큼 많이 타겟팅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택연금에 버금가는 법정연금을 당하고 있어요. 저는 1차적으로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기를 방어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근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안 한 거. 이거를 보면서 우리나라 검찰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고 그러면 이제까지의 수사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을 수 있겠다. 이런 국민들의 인식을 많이 갖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최근에 구속 취소에 대한 검찰총장의 결정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얘기를 안 하시지만 이재명 대표가 왜 자꾸 헌재 보고 빨리 해라 하는 이유가 윤 대통령 선고가 나보다 좀 먼저 나와라는 거를 얘기를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기정사실로. 네네. 근데 이게 뒤로 밀리는 것 같으니까 이게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세상을 너무 이재명 중심으로 보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들숨의 불안, 날숨의 분노예요. 유흥수 들숨의 불안, 날숨의 분노한다고.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는 거죠. 숨이 안 쉬어져요. 최근에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님이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위기 대한민국을 위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호소합니다. 정의와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면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 결정을 빨리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가 뭐 장사를 할 수도 없고 일상도 없고 내란성 불면증, 내란성 요즘은 혈당 스파이크 오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자꾸 달게 땡겨. 내란성 교혈압 등등등 내란성 탈모도 오는 것 같아서 걱정이 심한데 무슨 나이야. 그 국민들의 뭐 심정을 헤아린다면 그걸 그렇게 다 이재명 중심으로 해석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유흥식 제주교는 저도 이제 선주교 신자인데 네. 지연된 정의에 대해 말씀하신 거는 물론 탄핵을 염두에 두시고 하셨겠지만은 지연된 정의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여러 가지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재판받는 분 전 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나경원 의원 생각해 보세요. 6년째 1심 안 끝났어요.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편 아닙니까? 그리고 나경원 거기는 의원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국회 선진화법 위반된 분들 아직도 1심 안 끝났어요. 6년 전에 시작된 저도 재판이. 동의하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동의하시는 거죠? 난 동의해요. 이재명처럼 늦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면 이거 막 혈당 이런 거 올라가요. 우리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차분하게 하시죠. 차분하게 근데 하시죠.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법적 절차가 지금 보면은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내 재판은 계속 차근차근 빨리 진행될 텐데 왜 이재명, 조국, 그다음에 나경원 그리고 조국 감옥 가 있는 조국은 또 왜 아니 꺼내? 어쨌든 굉장히 1심, 2심이 길었잖아요, 조국 대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똑같이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아전인수급으로 가면은 서로 할 말이 있어요. 아니, 근데 그 부분은 좀 반박을 하고 싶은데 이게 불법적인 무슨 지연 전술을 펼쳤다든지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누구든지 여기 계신 누구든지 나중에 이제 형사 피고인이 될 수 있는데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윤석열은- 그러니까 법원 윤석열 입장에서 필요하니까 법원 입장에서 더 신속하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거지 이거는 피고인이 마음대로 재판을 끌 수는 없는 아니, 거 윤 아닙니까? 대통령이 지연한 게 예. 뭐가 있어요? 헌재 심판 과정에서. 뭘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는 헌재 아이고, 그럼 재판관들이 라자로 추기경님께 여쭤보라고. 그분 의견을 제가 전달하잖아요. 해석하자면 이재명 대표 염두에 두신 게 아닐까 이렇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아니 이거 그리고요. 뻔히 알면서 천주교 신자가 추기경님 말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 윤석열 대통령보다 이제 늦게 탄핵이 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8명의 의견은 기각 5, 각하 2, 인용 하나로 엇갈렸습니다. 기각과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6명은 12.3 내란 공모,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 거부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등 3가지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은 걸 두고 재판관 8명 중 5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혹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곧 또 뵙겠습니다. 그런데도 한 총리는 아직도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를 계속해서 임명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됩니까?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구전구패입니다. 헌정사의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입니다. 사실은 뭐 선입선출 원칙, 근데 이게 이제 깨졌다. 근데 헌재가 이제 이런 선택을 한 이유가 뭐 분명히 있겠죠. 이게 다 민주당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 때문이라고 하시지. 헌재가 9명도 아니고 8명밖에 없고 또 두 분은 이제 신입이어갖고 뭐 어떻게 돌아갈지도 모르는 분들인데 여기다 대고 줄탄핵을 계속 해가지고 지금 8전 8패 있고 뭐 하는데
이게 당연히 힘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 사건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변론기를 17번하고 10하루 만에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헌재는 과부하가 걸려 있으니까 윤 대통령 먼저 하겠다는 걸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도 이거 변론기를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네네네. 2월 19일 날 1시간 반 만에 끝났어요. 얼마나 간단해. 근데 이걸 한 달 넘게 어떻게 더 들고 있어요. 아, 그래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근데 없다. 선입선출 원칙은 그 사건 번호 순으로 하면 바뀐 게 맞아요. 8번하고 9번이 바뀌었지, 바뀐 바뀌었지, 거죠. 근데 바뀌었지. 결론 종결하고 네네네. 평의를 시작한 걸로 생각하면 순서가 맞아. 그래요? 그렇게 되면 또 순서가 맞아요. 그럼 약속을 지킨 거예요? 뭐 그거는 이제 이게 왜 바뀌었을까를 고민을 해보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미 변론이 종결됐으니까 빨리 평의해서 끝내자. 이게 선입선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추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능도 그렇고 수학 문제 이제 풀라 그럴 때 보면은 쉬운 거 먼저 풀래, 어려운 거 먼저 풀래 그러면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때 뭐 쉬운 거 먼저 풀어라가 거의 국룰이거든요. 그렇죠. 국룰이지. 그러니까 지금 그게 적용되는데 앞에 쉬운 문제를 너무 많이 갖다 놓은 거예요, 양쪽으로. 그래서 지금 두 분은 지금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고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은 쟁점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이거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는 상황으로 갔다 이래가지고 저는 이거는 줄탄핵에 대해 가지고는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통양계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왜 굳이 통상적으로 목요일 날 헌재가 선고를 하는데 월요일 날 이례적으로 했을까? 네. 그거는 그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중에는 정말 대통령을 선고하지 않겠냐라고 하고 벌써 저한테 3번째 얘기하죠. 다 틀렸으니까 막 얘기해도 돼. 아니 괜찮아요. 그냥 한 주는 편집됐어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죠. 제 주변에서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야, 저기 하버드 출신인데 그 김한규 씨가 그래서 내가 그거를 몇 번 얘기했거든. 근데 이제 그래서 왜 굳이 한 3, 4일 먼저 선고를 할까? 빨리 돌아가서 권한대행으로서 대선도 진행을 해야 되니 며칠 업무 준비할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근데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때 네네. 그때 저는 이진숙 의원은 좋고 싫고 문제가 아니라 그때 뭐 청문회 과정에서 좀 뭐 빵 얘기 뭐 이런 거 나오고 해가지고 국민적인 여론은 달랐겠지만은 일한 지 하루 이틀 된 사람을 그때의 직무로서 탄핵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라고 해서 저는 탄핵에 반대했었던 건데 하루 정도 일하고 그 다음날 이제 탄핵된 거잖아요. 그러면 좀 8대0 나올 가능성이 있다 봤는데 거기 4대4 나왔다는 것 때문에 제 입장에 봤을 때는 생각보다 무슨 일을 했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판단인가? 이게 4대4가 나온단 말이야? 기각은 됐지만 이게 되게 놀라워가지고 지금도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안에서 세력이 어떻게 나누는지를 약간 예측할 수 있는 구도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표결을 앞두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보수 진보 재판관의 비율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고 저는 뭐 조금 다른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그 짧은 기간에 적극적으로 위법한 일들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위헌이란 점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신 것 같고 한덕수 총리는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낸 것들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달리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덕수 총리가 기각이 되더라도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하고는 전혀 다른 사유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합니다. 윤 대통령 선고와 관련해 눈여겨볼 대목들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크게 문제 삼고 있는 건데 한 총리 선고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 선고에서도 이건 주요 쟁점이 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결정문에선 국무위원들이 모인 것을 두고 회의 소집이란 표현을 쓰면서 국무회의라고는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헌재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정상적 국무회의라고 보지 않아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여기에 한 총리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주신다면. 네. 헌재 내부 상황은 분석들이 다 틀려가고 맞는 분석인지 모르겠네요. 약간 서로 다 희망 회로가 너무 막 돌아가는 분이에요. 사실 지금 검사 탄핵도 실질적으로 한 번 변론을 했고 감사원장도 한 번 했고 그러니까 그걸 담당하는 재판관 입장에서는 빨리 결정할 수 있는 기각하기가 좀 쉬웠던 사건이 아닌가 싶고요. 대통령하고 같이 탄핵 소추된 분들이 있죠.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경찰청장. 이분들은 대통령보다 먼저 탄핵 소추 의결이 됐는데도 변론기일을 뒤로 미뤘거든요. 그 얘기는 대통령 사건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하는 건 분명히 맞다. 여전히 그런 기조는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아무래도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되면서 그게 절차적인 이슈가 좀 문제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법리를 좀 정리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나라고 추측인데 나중에 결정문 보면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이, 저 추측은 맞을 것 같아요. 아마 한 문장 한 문장 한 땀 한 땀 열심히 쓰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탄핵 사유가 훨씬 더 명백하고 중대한데 그런데 지금이 어쨌든 국민 여론에 있어서의 대립은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뭐 더 우리 정치의 양극화가 됐든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탄핵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그 뒤에 있을 국민적 갈등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두 가지입니다. 결정문도 좀 잘 써야 될 것 같고 이왕이면 한 방향으로 8대 0으로 일치된 의견을 내고 싶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국가적인 중대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좀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더라도 일치된 의견을 내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늦어지는 건 헌재 과부하가 걸려 있어서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거를 제일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내분에 대한 게 먼저 나왔잖아요. 그만큼 이제 털어야 되니까 털어야 이 여기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17번 변론기를 했어요. 열었어요. 그리고 10하루 만에 선고가 났어요. 근데 왜 이번에는 11번밖에 안 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오래 끌고 있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 사건밖에 안 하고 있었어요. 줄탄핵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된 것도 민주당이 줄탄핵 하실 그게 있고 이 문제는 있다고 봐요. 29번 그 과속해가지고 범칙금 나왔으면 야, 왜 29번이나 범칙금 내게 해? 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저희 이제 조국혁신당 쪽에서 그 소추단의 법률 대리인으로 가 있는 분이 이제 서상범 변호사라고 계신데 이분이 탄핵 문어예요. 뭐냐면 별 문어가 다 있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별명을 지은 게 구속 취소된 다음에 그렇게 별명을 지었던 게 비공개 회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이런 저런 그 이유가 있어서 혹시 판사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구속 취소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다들 희망의 눈을 돌리고 있는데 그 양반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엊그제도 한번 여쭤봤어요. 대리인 나니까 쭉 다 보셨잖아. 절차상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탄핵 문화가 그러면 날짜를 언제를 예상하느냐 이것도 물어봤어. 돌아오는 이제 수요일에서 목요일 사이가 유력하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한다고요. 왜냐면 본인이 좀 선거를 나가셔야 돼가지고 제가 그 얘기하려고 출마하시기 했어요. 전에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 그분이 거죠. 탄핵 문화가 아니고요. 재보궐 문화예요. 본인이 탄핵소추 대리인단이라는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번 아니야, 구속영장 선고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리인단으로서는 끝났어. 대리인단으로서 역할이 다 끝났어요. 아무리 문어라도 역할이 그렇지. 끝났어요. 변론제기 신청을 한다고 하면 어떡하나 고민을 했어요.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 알게 됐죠 지금. 자, 어쨌든 뭐 그래서 이제 탄핵 선고가 좀 늦춰지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구속 취소가 돼서 이제 석방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김문수, 한동훈, 뭐 오세훈, 홍준표, 뭐 유승민 등등 폭폭을 넓히던 여권 잠룡들이 잠깐 주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분들의 지금 어쨌든 전략은 잠깐 좀 숨고르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결정적인 게 이제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됐잖아요. 그 윤 대통령이 또 구치소에서 나오실 때 굉장히 그 강렬한 영상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지자 그리고 또 보수 쪽 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기 때문에 탄핵도 이거 기각이 돼서 복귀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지지자들한테는. 예, 그렇죠. 네. 이 상황에서 대선 행보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분들에게 행보를 계속 가속화하자. 시간 얼마 안 남았다. 이러기는 맞지가 않죠. 불경죄지, 불경죄. 그럼요. 지금 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완전 지킵니다. 그래도 홍준표 시장님은 계속 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분은 자기는 시장 생활하면서도 계속 대선 준비를 해왔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하는 건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다른 후보군에 대해서 인간 말종이다 이렇게 독설까지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이 전혀 국민들한테 전달이 안 되고 홍준표 시장님이 다른 후보군들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것만 이렇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홍준표 시장님은 네. 최근에 전담 취재하는 분들하고
만찬하는 것도 갑자기 취소를 하고 요즘 이제 또 예. 상황이. 예. 탄핵 기각 가능성을 좀 높이 보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복귀돼서 윤 대통령이 다시 일을 하시더라도 조기 대선은 확실하다. 맞아요. 붙였잖아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 국민의힘 후보 대선, 조기 대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내심 생각하지만 불경제 때문에 바깥으로 말씀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은 지금 깝깝할 겁니다. 사실은 다 윤석열 블랙홀에 빠져들고 있는 거거든요. 소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뭐 이거 막아야 된다라고 한남동 관저 앞으로 갔던 아스팔트 우파 이분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꾸만 오른쪽으로 그쪽으로 향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냐면 제가 이 책 소개를 해드릴게요. 또 책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고 하는 책을 보면 민주주의는 어떻게 허물어지는가 이 책을 보면 합법적으로 허물어진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조짐은 어디서 나타났냐. 후보를 가려내는 역할을 내던진 정당. 사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후보 검증이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됐는가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도 윤석열 블랙홀에 빠져가는 동안에 또 국민의힘이 후보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게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쟁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정치. 다 무슨 뭐 홍준표 시장님도 당내 경쟁자들조차도 굉장히 그 심한 말로 비판을 할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다 뭐 좌빨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야당들이. 그 당도 이게 그렇게 하시던데요? 어느 당이요? 내부에서? 어느 당이? 다 아시잖아요. 대통령이 그래서 우리는 총 들고는 안 가요, 그래도. 총 들고는 안 가, 비판은 하지만. 예. 이런 민주주의 후퇴 조짐들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바깥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저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검증하고 경쟁자를 경쟁자로 볼 수 있는 쪽으로 움직이는 힘이 굉장히 힘들어졌다라는 게 사실은 걱정돼요. 진짜 걱정하시는 거예요? 네, 진짜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너무 왜 그렇게 걱정하세요? 가면 안 돼. 저희를 왜 걱정하세요? 아니, 양손잡이 민주주의. 오른손잡이 민주주의자와 책을 안 봐서 왼손잡이 그런데 민주주의자가 지금 같이 말씀하시는 있어야 거는 돼요. 저희를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들리지가 않아요. 저희는 아직 경선 시작도 안 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극단적인 발언을 쓰는 분은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리고 그분은 많이 그러셨어요. 그걸 뭘 처음 새삼스럽게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고 대선 관련해서 우리가 11월 5일날 21년에 그런 거 다 겪고 윤석열 대통령을 후보로 뽑았고 그래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이후의 상황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 대선 후보 뽑는 거에 저희가 잘못했으면 당선이 됐겠어요? 그거는 결과론에 불과한 거고 논리적으로 보면. 요 얘기 좀 할게요. 사실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2주 남겨두고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4일 첫 신청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도 했는데 이번에 다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예를 들고 이제 여권에서는 재판 지연 꼼수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랬죠. 정말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 상황인데 예.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한동훈 대표가 우리 이재명 대표를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평을 하셨던데 영어로 쓰셨던데. 덜을 썼네 안 썼네 뭐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여하튼 뭐 most dangerous라고 했으니까. 사실 그런데 이 시국에 윤석열 대통령을 놔두고 지금 다른 사람을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별로 이렇게 저희는 타격감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대통령이든 야당 대표든 특혜를 주는 게 문제잖아요. 만약에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야 특별히 위헌법률 심판 제청 별로 이렇게 내용이 없는데 헌재로 보내지라고 하면 문제죠. 그런데 지금 재판부에서 아직 판단을 안 하고 있죠. 네네. 만약에 이유가 없으면 재판부에서 그냥 기각하고 항소심 재판 선고할 겁니다.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아니면 우리 윤 대변인님의 변호인이라면 저라면 당연히 하자고 할 것 같아요. 왜? 변호인이라면 억울하게 유죄 인정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야당 대표라고 그걸 포기해야 되나요? 법원이 저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의원님 말씀 제가 잘 들었는데요.
무죄를 확신한다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럴 일은 없다. 3월 26일 이후에는 그 사법 리스크가 없어진다. 근데 왜 이러냐는 말이에요. 굳이 제가 만약에 이거 안 하셨으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렇죠? 경기도지사 시절에 재판받던 때까지 합치면 같은 조항에 대해서 3번째예요. 이유를 달리해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는 만약에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 이 조항을 없애려고 할 거예요. 예. 이 조항이 제일 아프거든요. 허위사실 유포. 어떻게 생각을 해도 백현동 관련해서 협박받은 게 없는데 협박이란 말이고 이게 차트까지 만들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고의가 없겠어요. 이거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계속 여기서 불안하니까 조금이라도 늘려보려고 이런 일을 하는 거다. 근데 민주당의 대답은 아니, 방어권 행사다. 이렇게 공허한 얘기만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저희 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손절하시는 어떻게 거예요? 될지 모르는 거예요. 손절이 아니라 이걸 자꾸 민주당의 문제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변호인과 논의해서 진행을 한 거고 민주당 의원들이 무죄라고 확신한다는 건 희망이죠. 바람이고 동료이기 본인도 때문에. 그랬다니까요. 본인도. 그러면 나 유죄될 거라고 재판 받으면서 나 유죄로 확신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재판 5개 받는 게 비극이죠. 아니 그렇게 무리하게 기소를 한 게 지금 검찰의 문제였던 난 거죠. 무죄니까 무죄면요. 나 억울하니까 제발 빨리 재판을 해주세요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인지상정이야. 내가 정말 억울하면. 근데 이재명 대표 태도가 지금까지 그래왔냔 말이에요. 그거는 그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에서 법률가들이 무죄라고 얘기했던 건 유죄가 되고 유죄라고 생각했던 건 무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그랬잖아요. 결과가 예측과 완전히 반대로 돌아갔어요. 이준 교사도 그랬죠. 네, 둘 다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둘 다 그랬어요. 그래서 변호인이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고 저는 다만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판결이 나오면 평석할 수 있어요. 이 판결은 뭐가 잘못됐다라고 평석은 할 수 있지만 법원으로 쳐들어가자 헌재를 갈아버리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발언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서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네네. 네. 우선 제일 근본적인 게 이게 민주당의 지금에 하고 있는 행태랑 좀 안 맞아요. 이게 지금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위헌 이제 여부를 다투자는 건데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파출소까지 만들어서 국민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문제 제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일관성이 있으려면 국민들의 어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그럼 우리가 조금 더 느슨한 태도를 취하겠다. 일관적인데 국민들의 허위사실에 관한 내용은 굉장히 옥죄면서 그러니까 나를 처벌하는 건 위헌이다라고 하는 거는 안 맞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 요 얘기를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교육비 관련해서요. 초중고 사교육비가 29조 2천억인데 지난해 32조 원대 삼성전자 영업이익과 맞먹는 규모라고 하니까. 아이고야.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내세우면서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공정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부터 혁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는 29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학생 수가 줄었는데도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불안정한 교육 입시 체제에 적자는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락가락 정책이 이제 사교육을 자극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건데 네 분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예,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직업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출신 대학교에는 다 동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야, 저 천하람이 저 사람 저 고대 나왔어. 저 신장식이 저 사람 저 서울대 나왔잖아. 뭐 진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손을 대면 될수록 돈을 더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부에서 뭘 자꾸 바꾸고 뭐 하고 킬러 문항 없앤다 그러면 그거를 대비하는 특강을 들어야 되고요. 킬러 문항이 빠지면 그 자리를 이른바 준킬러 문항이 채울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덜 어렵지만 대신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른바 준킬러 문항을 집중 공략하는 방식입니다. 학원들은 이미 지난주 주말부터 맞춤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의대생 더 뽑는다 그러면 N수생들 더 늘어나서 사교육비 더 들어가고 재수생, 삼수생, 이른바 N수생 비율이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입시 제도가 복잡해지고 막 정말 알기 어려워질수록 입시 컨설팅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때려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히려 사교육 시장 도와주고 있다. 옛날에 사교육 카르텔 때려잡겠다고 하더니 제일 열심히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저도 지금 10살짜리 애를 키우고 있는데 많은 학부모들의 바람이
제발 좀 긴 기간 동안 뭘 건드리지 말고 좀 놔두자. 제가 강남 대치동에서 출마를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2020년도에 그 황지에서? 네, 대치동에서 출마해서 압도적인 차이로 떨어졌는데 당시에 그때 정서를 좀 읽으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때 학원가 앞에서 기다리던 학부모들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분들이 그 동네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데서 픽업하러 오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대치동에서 출마했다가 지금 제주도에 가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잖아요. 입시에 대한 입장이 확 달라요. 대치동에서는 공약이 뭐였냐면 정시 확대. 수능 성적대로 대학을 가자라는 게 강남 8학분들의 목표예요. 네네. 실력대로 하면 우리가 이긴다. 근데 지방들은 이제 수시로 그 비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지방에 네네. 있는 학교들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충돌이 되는데 문제는 불안감이 제일 이분들이 학원들을 찾는 이유인 것 같아요. 지금 올해 또 고등학교 1학년이 바뀐 게 있어요. 내신 등급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네. 이게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2028년부터 적용돼요. 근데 대학교들은 내년 한 4월 정도나 돼야 2028년도 계획을 발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근거는 없는데 학원에서 5등급에 맞춰서 전략을 이렇게 짜. 그게 어떻게 전략이 맞춰져요? 그 2등급 하고 싶고 3등급 전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성적대로 되는 건데. 이거는 평생 특별한 전략 없어도 1등급만 받으셔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뭐 다 마찬가지인 사람들. 그래서 좀 재수없을 것 같아요. 재수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그 비싼 돈을 들이고라도 공부하겠다라는 수요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참 이거를 애들이 참 많이 불쌍한 상황이죠. 보시면은 천하람 의원은 수능 세대고 여기서부터는 다 학력고사 세대잖아요. 극단적인 정시, 뭐 수시고 뭐고 없어요. 한 번에 딱 맞아. 전 국민 일제고사 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뭐 학원 다니고 그런 거 없었잖아요. 뭐 단과학원 정도 다닌 건 있으니까 그럼 그게 좋았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중간에 수시도 생기고 학종도 생기고 이렇게 30몇 년 넘어왔는데 네네. 근본적인 게 안 바꾼 상태에서 제도만 바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대학을 잘 가야 앞에 있는 위에 있는 대학을 가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고정관념이 바뀌지 않고 또 사회 시스템도 그렇게 굴러가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들어와서 교육 정책을 어떻게 바꾼다고 해도 똑같이 또 우리가 그런 비판을 할 거예요. 와, 원인 진단이 진보 정당들이랑 똑같아요. 전 합리적이에요. 불평등 구조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1등하는 애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항상 불안감에. 맞아요.